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2부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태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저는 왕딴 모양이에요. 아니 아까 이태현 아나운서 저 밖에 있는데 네.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지? 나 혼자 하는 건가? 막 이랬는데 코너 바뀐 걸 사전에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왕딴 거죠. 야, 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참 인덕이 부족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섬세하지 2부에 못했습니다. 진행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제가 그런 아까 건가? 그러면 왕따라서 그런가? 제가 그럼 원고를 이렇게 뽑아서 드리면서 저 2부에서 뵐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네요. 뭐 어차피 다 마찬가지. 뭐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건데 뭐. 네, 뭐 여기에서 뭐 또 그렇게 당했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어차피 그런 거지. 근데 뭐 조직에 잘 섞여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티 안 나게 사는 게 저희 인생 철칙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네.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게 딱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죠. 왜 안 들어오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프닝을 읽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조직에서 좀 왕따다 이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 항상 저를 생각하시면서 위안은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그런 입장에 처해서 공감되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물정공사우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말씀이 엄청 많아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공사우입니다. 근데 진짜 참 그리고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오늘은 당정 2026 의대 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요즘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의료대란 관련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 공백 발생으로 인한 응급의료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여야 의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게끔 협의하고 또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즉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거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의료개혁 원점 논의 분위기가 조성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이 사태가 시작된 그 시작 전부터 다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게 네. 2025년 입학 정원을 만약에 손을 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또. 네, 아마 혼란의 카오스가 될 텐데 기존에 한동훈 대표의 의정 갈등 중재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 문제에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당정 갈등 확산을 자제하려는 듯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 차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민주당, 야당의 입장은 어떤가 보면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반응을 내놨거든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이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중간은 대책일 뿐이지 이게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 사태를 촉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유예안은 그냥 중간 징검다리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의료계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냐? 굉장한 신중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절실한 건 맞지만 아직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무엇보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입시가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이게 내년도 수시 전형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백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시도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의료계의 협조를 얻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진짜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의료계 아까 배준영 의원 일부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의료 단체가 여러 군데를 가지고 네. 이 좀 그렇다. 입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료계도 어떤 의료계인지 저도 참 뭐를 기준으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대방한테 무릎 꿇으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이거 당신네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혼자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알아서 해라는 식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교육 문제까지도 이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입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도 없고 아주 온 나라를 그러면은 완전히 들쑤셔 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반응성이거든요. 이게요. 반응성이 뛰어난 정권은 지지율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은 계몽에 의해서 뭐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국민들한테 계몽해가지고 이 방향성 그러니까 일단 참고 따르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국민들 개개인은 전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의대 증원을 하려는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 찬성 의사를 보냈던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당장 내 생명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현실적 실체적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정부한테 어떤 조치든 어떤 대책이든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전부 이건 사실 내 이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내 이익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그런데 이거 좀 뭐 이러니까 좀 어떻게 참고 우리가 조금 견디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정권 대통령 지지율 오늘 한국갤럽에서 또 23% 나왔거든요. 이걸 또 읽어드려야 되나?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9월 3일부터 5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 여기에서 23% 나왔는데 1위가 뭐냐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예요. 부정평가 1위가.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반응성 늦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정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반응했더라면
지금보단 좀 나아진 환경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2년 전에 대입 정원을 확정을 하는데 네. 더 이상 안 된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네. 왜 이번에 증원한 건 올 2월에 했어요. 근데 올해 증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2025학년도에 증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말이 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거절해놓고 지금은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얘기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반응성이 굉장히 일단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뭐 지금 급하니까 말을 바꿨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뭐 그런 건 좋은데 어쨌든 이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만 자꾸 떨어져요. 반응성도 떨어진 데다가 신뢰성마저 잃게 되면 이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이라도 좀 즉각적인 반응성,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거는 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의사단체들, 의료단체들도 이제 좀 현실적인 주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입장만 자꾸 내세우고 2025학년도 이 정원을 재논의하자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는 사실상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이 뭐 교수 집단과 그리고 뭐 전문의 집단과 하나로 모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오늘 나온 예. 이 여야의 정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의료단체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획일화되게 해가지고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단은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또 그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25학년도 그 의대 정원은 사실은 각 대학에서 우리가 이 정도 받겠다 이 정도 늘리겠다고 해서 1,505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 의대를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대학들이 우리는 이 정도 받겠습니다. 대학들도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전 그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바뀐 게 뭐냐면 1학년 학생들 유급되면 이게 3,000명 플러스 3,000명 플러스 1,505명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유급이 안 된 상태에서 3,000명 받대다가 1,505명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5명인가 9명인가 하여간 1,500명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각 대학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게 그렇게 막 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증원을 각 대학에서 받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각 대학도 이렇게 늘리게 된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학생 수는 자꾸 주는데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는 필요할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결정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부터 이것이 막 뭐 정부가 그냥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합리적인 좀 어떤 그 대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자꾸 2025학년도 이것도 무효로 하고서 원점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의료 중요하죠. 하지만 의료만큼 중요한 건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그 많은 수험생들과 그 많은 학부형들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뭐 꼭 의대 안 가는 학생들도 이게 사실 뭐 더군다나 요새 문이과 이게 공통이기 때문에 안 가는 학생들도 이게 연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감을 갖고 좀 접근을 합시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심이 개최. 정치권 파장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 매체 보도로 시작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민주당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면서 특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열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다루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지금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즉 수심위의 기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예요. 150명에서 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들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진행하고요. 현안위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을 내거나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현안위원회들은 심의 의견 공개 여부와 방법, 그리고 사건 관계인에게 이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도 함께 결정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사건 주임 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에서 9월 최재형 씨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여사 측은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가방을 전달한 시점과 청탁한 시점이 다르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의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서서 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심위에 참석해서 같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김 여사 측 변호사도 직접 참석하지만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형 씨는 참석 대상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그 앞에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안이 조금 달라서 그럴 거예요. 네. 그거는. 자, 수심위 결론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이라고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데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은 피해갈 수 없겠죠? 이거 그 야당은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쟁점화시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죄다 유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저는 사회과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 맞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설령 청탁이라든지 어떤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이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 가방도 받고 말해요. 이 화장품 받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이 대통령 부인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정권차에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하고 또 이어지는 건데 이게 여론에 대한 반응성, 대응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저라면은 사실은 뭐냐면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 그 입장 표명은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 정도의 사회적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네. 이러면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설령 없다라고 이 결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받은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유감 표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네, 다음 뉴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반려동물도 감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이을 새로운 팬데믹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류 독감의 인체 감염 위험성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철새 유입을 앞두고 정부가 신변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비축과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늘리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 발생을 예측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자, 질병청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구조가 다양한 데다 한 개체 안에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끼리 중복 감염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변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세계 인구의 5에서 15%가 감염되는 대표적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고령화됐기 때문에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감염병 전문기관들은 사람 사이에 유행하던 호흡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동물 숙주 감염병이 사람에게도 대유행할 걸로 예측했고요. 실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 사례에서 높은 치명률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에 따른 사망 사례도 나왔거든요.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는 없지만 지난해 7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포유류인 고양이 43마리가 집단 폐사한 적이 있죠. 당시 조사를 해봤더니 폐사율은 100%였고요. 감염된 조직도 뇌와 호흡기, 심장, 비장, 신장, 간 등으로 매우 다양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류 변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이게 포유류를 일단 감염시키고 사람에게 이후에 전파돼서 사람 간에 확산되는 방식으로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오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질병청이 예측해봤는데요. 전파율과 치명률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따로 방역하지 않을 경우에 111일 만에 유행 정점을 찍고 300일 안에 최대 41.8%의 인구가 감염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유행 초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전 국민의 25%분만큼 비축하기로 했고요. 보호구와 마스크 같은 방역 물자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게 일단 옮겨지고 이 포유류가 인간에게도 전파할 수 있다는 신종 인플루엔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또 반려동물 고양이 집사로 유명하시잖아요. 이 예.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조금 이 뉴스를 보면서 과도한 우려, 물론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과도한 우려는 또 다른 편견을 낳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뭐 고양이 개 뭐 이거 다 옮겨가지고 얘들이 우리한테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과도하게 하면 특정 동물에 대한 편견으로 저는 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우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단순한 예로 인플루엔자는 아니지만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걸렸었어요? 네, 저 한 번 걸렸어요. 한 번 걸렸어요? 네. 우리 어제 나왔던 김성수 변호사는 2번째 걸려가지고 네. 어쩐지 계속 못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있죠. 코로나도 인수 공통 전염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사람에서 동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먼저 걸려서 동물한테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수 그러면 왠지 모르게 뉘앙스가 참 안 좋은데 동물과 사람 같이 걸리는 거 그거 조류 인플루엔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사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전부터 그 베트남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부터 베트남 사례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 많이 했고요.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꼭 그러면 동물을 통해서 조류에 의해서 다른 포유류에 갔다가 그 포유류에서 사람한테 가느냐 그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서 먼저 시작돼가지고 동물한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동물 학대로 이어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 꼭 야 조류 인플루엔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동물한테 갔고 동물이 이게 사람한테 가고 꼭 이런 루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베트남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한 편견은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과대한 조심은 하되 과대한 편견은 갖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예, 오늘 이태현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